자, 연구전문 팟캐스트 맛존 마쿠 본격 2회 시작합니다. 자, 보는 재미 듣는 재미 연극의 새로운 맛을 선사해드립니다. 맛존 마쿠. 자, 7월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예. 패널 스님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섬세하면서도 이모 같은 부드러운 비평하시는 분입니다. 이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남자, 무대의 지성. 자, 젠틀남, 남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편입니다. 자, 완판치 쓰리강냉이 우수수. 자, 우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 저는 생명 연장의 기쁨과 동시에 지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백쌤입니다. 예. 자, 우리가 역사적인 1회 방송을 시작했는데, 제가 방송을 다시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저희들이 그 파일럿 2번 하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장비를 구입한 다음에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방음벽을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소리가 너무 울려서 일단 듣기에 너무 좀 괴로웠다라는 점하고 그 함의를 비평하면서 선생님들이 너무 욕심이 많으셨어요. 너무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서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씹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중간에 호흡을 못 맞췄다. 그건 제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뭐 보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혹시 발견한 거 있나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으니까 모르죠. 선생님 저 리뷰 같은 거 좀 하고 그러세요. 선생님. 예. 뭐 다른 분은 뭐 듣고 뭐 우리가 고쳐야 될 점, 개선돼야 될 점 뭐 보신 거 없으신가요?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하는 대로 하는 방송 맛점 마쿠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셨을라나. 자, 맛점 마쿠 제2의 원픽 공연은 대한민국 국적 극단, 국립극단 공연 삼매경. 자, 삼매경은 7월 17일부터 8월 3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 상연되는데요. 삼매경의 이철이 연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삼매경의 주연 배우 지춘성 배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막점 마쿠가 원래 날카로운 비평으로 유명하거든요. 한번 물어뜯으면 그냥 그 뼈가 으스러지도록 깨물어가지고 그냥 아프겠네요. 자, 이거 참 이길 수가 없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공연장을 딱 갔는데 우리 이 네 분의 패널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이 작품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니 딱 프로그램 북을 딱 피니까 우쌤은 연출가 인터뷰 하셨고 그 다음에 이쌤은 작품 해설을 하셨고 남쌤은 사진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주연 배우 지춘성 배우하고 같이 공연한 사진들이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그래서 제가 난감했어요. 그냥 사심 가득한 방송 할 수밖에 없죠, 뭐. 안 됩니다. 저희들 날카로운 방송입니다. 뭐 개인적인 관계는 관계고 네. 뭘 뜯을 게 있으면 뜯어야지. 네, 여러분 이제 무조건 호위무사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공연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서워라. 전혀 안 무서운 반응이야. 자, 이철이 연출은 제가 연극계의 그 연출가를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연극에 기여하는 연출가와 연극을 혁신하는 연출가를 저는 구분합니다. 기여하는 연출가는 그 한국 연극의 이미지를 강화시켜주는 연출가들, 색깔을 짙게 만들어주는 연출가들이라고 평가하고, 두 번째 연극을 혁신한 연출가는 그 한국 연극의 이미지를 전혀 딴 모습으로 바꿔주는 연출가를 이렇게 지칭하는데, 저는 이 이철이 연출가가 바로 한국 연극의 궤도를 바꾸는 연출가다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이게? 과찬이십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다룰 작품은 삼매경인데, 이 공연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객들이 공연을 보러 갈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공연을 보셔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려운 만큼 좀 질서 있게 하나씩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연이 기본적으로 동승이라는 작품을 배경하고 있거든요. 자, 이쌤께서 희곡 동승이 어떤 희곡이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조금 간략하게 해도 이야기가 그걸 줄일 수는 없으니까 좀 설명을 해보면은요, 이거는 1939년이니까 거의 80여 년 전에 극작가 함세덕 선생님이 발표한 작품이에요. 예, 함세덕 선생님요. 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깊은 산속 절을 배경으로 동자승, 이게 어린 승려거든요. 아직 스님이 되기 전에 그 도념의 성장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극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아주 대중성이 있고 그리고 아주 심금을 울리는 낭만적인 그런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줄거리도 요약하나요? 짧게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 젊은 비구니와 사냥꾼 사이에서 태어난 14세 동승 도념이 주인공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불교적 수행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좌절을 겪고 눈 내리는 겨울날 홀로 절을 떠나는 그 과정을 좀 그리는 비극적인 작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어린 스님의 이야기, 성장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장 이야기예요. 예. 네. 그리고 이 공연에 대해서 우쌤께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짧게 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공연, 어떤 공연? 동승이요? 예. 아니, 이인경 선생님께 설명을 다 잘해주셔가지고, 예. 더 덧붙이기가 좀 그렇게 한데, 어쨌든, 동승은 우리 근대 희곡의 거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것이 식민지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이 감각되지 않을 만큼 아주 세련된, 예. 그다음에 완성도 높은 극작을 하고 있고, 함세덕이 이후에 어떤 좌익 계열로 예. 본격적으로 가기, 월북하기 전에. 이후에 월북까지 하게 됐지만, 사회주의로 더 이렇게 가기 전에 초기에 썼던 어떤 예술성을 지향한 그 약간 유미주의적인 작품이라고도 평가가 되는 작품이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공연이고 오늘날은 교과서에도 실려가지고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유튜브에도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공연에 대해서 1991년에 박원근 연출에 의해서 한국 무대에 올라갑니다. 혹시 남쌤 이거 보셨나요? 제가 늙어가지고, 옛날 작품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서울에 93년도에 올라와서, 91년도에는 서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못 빨리 봤습니다. 오셨으면, 예. 혹시 이 공연이 어땠는지 당시의 분위기 같은 것들을 정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뒤에 95년도에 우리가 지춘성 배우를 처음 만났거든요. 예. 제가. 근데 그때 지춘성 배우에 대한 수식어 이런 것들을 내가 들은 바가 있죠. 몇 년 전에 연극제 동승이라는 작품에 출연을 해서 예. 어린 동자승 역을 이렇게 성인 된 친구가 해서 아주 정말 죽이는 연기를 했다. 예. 그래서 그 해 최고의 예. 그 연기를 보여준 그런 배우였다. 야. 이런 전설을 제가 들었죠. 야. 근데 알고 보니까 예. 한 4년 전이더라고. 내가 예. 그 95년이니까. 배우를 예. 만나기 바로 예. 4년 전 얘기더라고요. 4년 만에 벌써 전설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록을 보니까 15회 서울연극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28회 백상연극대상 예술대상에서 인기상을 받기도 했더라고요. 네. 야, 아무튼 그 당시에 91년도에 대단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공연이었고 거기에 주연 배우로서 동승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철이 연출께서 희곡 동승을 올리는데 그냥 동승 텍스트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춘성 배우가 했던 그 공연에 대한 이미지를 같이 겹쳐 넣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철이 연출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패러디 공연, 그러니까 원작 공연이 있고 그 원작을 색다르게 이제 각색을 하거나 뭐 다른 이야기와 겹치거나 하는 그런 희곡들을 많이 올렸는데 자, 이철이 연출의 연출 세계에 대해서 짧게 다루면 이 공연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누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백쌤이 하셔야죠. 아, 제가 할까요? 네. 자, 선생님들 뭐 누가 아니요, 선생님 하시면. 네. 예, 이 공연에 이제 지춘성 배우가 제3의 존재로 개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춘성 배우가 27살에, 그러니까 만으로 26살의 나이로 이 공연을 올렸고, 34년 지난 지금, 60살이 된 지춘성이라는 사람이 이 공연을 다시 하려고 마음을 가지면서 이 공연을 재현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 34년 전에 자기 공연에 대한 미련을 가진 배우가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지고 그 배역에 몰입하려고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패러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스스로의 덫에 빠진 춘성이 이것은 불가능하구나 내지는 이것을 극복하려면 이것이 덫임을 이해하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받아들여야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와우. 네. 자, 이 공연에 대해서 선생님들 공연 의견 좀 들려주시죠. 일단 작품에 대한 평가 전에요. 저는 국립극단하고 이철이 연출이 서로 윈윈하는 프로젝트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평론가들은 국립극단 공연은 거의 뭐 책임감을 갖고 보는데 몇 년간 이어지는 공연들이 거의 이슈 중심의 공연들이었는데 요번 작품은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극단 레퍼토리, 이 수년간에 있었던 레퍼토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분명히 유의미한 어떤 국립극단의 선택이었다라는 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철이 연출도 이 명동예술극장이 중국장이긴 한데 되게 사이즈가 커요. 제가 찾아보니까 558석이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상징적인, 역사적인 이러한 공간에서 소극장에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연출적인 강렬한 스펙타클을 도전해보고 실험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서로에게 윈윈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러니까 국립극단 입장에서는 뭔가 동시대적인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올리고자 했고 이철이 네. 연출 입장에서는 또 이 무게감이 있는 이 무대에서 네, 네. 자기의 커리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뭐 이런 네,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네. 저는 그냥 그거보다도 작품으로 한번 쑥 먼저 들어가 보고 싶어요. 네. 그 동승이라는 작품을 하려고 하자고 하는 어떤 제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그래서 이 최초 국립극단에서는 저에게 전적으로 작품 선정부터 그걸 자율적으로 맡겨주셨고 동승이라는 것도 제가 선택을 했고 이 동승과 이 지춘성 배우의 같이 이 이야기 안에 포함시킨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애초의 구상이었습니다. 지춘성 배우가 옛날에 동승으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그건 아주 이제 저도 배우였으니까 전설을 들었겠죠. 어쨌든 이 지춘성 배우님과의 첫 만남은 저희 이제 실험극장에 있을 때 제가 한 21살 무렵이었죠. 그때 이제 선배님이 한창 검정고무신이라는 공연을 알과의 지금 뭐 다른 걸 바뀌었지만 알과의 공연장에서 하실 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학로에 명광식당이라고 있었습니다. 다라에다가 막 이렇게 오시는 그래서 이제 밥을 퍼드리면서 저 선배님이 전설 속의 그 선배님이구나. 그래서 밥을 이렇게 퍼드리면서 아니 거기서 알바를 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막내니까. 퍼드리는 일을 하는 배달 온 거? 배역도 아니고. 배달 온 거? 할머니가 이렇게 아주머니가 이렇게 리어커 끄는 명광식당. 뭐 백반 8개 이렇게 하면 통으로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밥을 퍼드리면서 저 선배님이 예전에 뭐 이렇게 하셨던 선배님이고 뭐 그때부터 이제 그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는 서울시극단에서 불가불가를 하면서 이 좋은 텍스트들이 이렇게 많은데 글쎄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한국 이 연극계가 지금 아주 동시대성이라는 아래
어쨌든 그 외국 텍스트들이나 뭐 그런 위주로 흘러가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좋은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 시기가. 그래서 불가불가 이후에 맹이나 윷놀이를 계속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아이템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요전에 했던 뭐 맹, 윷놀이, 뭐 진천사는 진천사는 추천성 추천성. 등등 그거는 이제 그 있는 작품이 아니죠. 아니 있어 다 있는 윷놀이도 원 텍스트가 있어요. 진천사는 추천성. 네, 진천사는 추천석은 설화. 네, 설화. 아무튼 그것은 그 작품 자체를 이철이 방식으로 패러디했는데 네. 여기는 과거에 있었던 그 주연 배우, 네. 주연 배우를 여기 끌어들여가지고 34년 전과 지금 현재를 갖다 이렇게 막 버무려가면서 네네. 했던 것이 이전 몇 개의 작품하고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간에 우리 연극계가 그 상업 프로덕션처럼 어째 인지도 있는 그 유명한 배우들을 데리고 와서 명동예술극장이라든가 어디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연극계 안에서도 훌륭한 배우분들도 많고 또 많은 역사를 지니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돼 가는 거지라는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좋은 선배님들 또 좋은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 비단 뭐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추앙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계속되면 우리 영업계 안에서도 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작업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연극을 이야기하면서 맨날 희곡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의 이 연극의 역사를 보면은 좀 짧아서 서구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은 없다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찾아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네. 네. 금방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동시대성이라는 개념 이걸 이제 일반 관객들은 낯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극단화시켜 말하면 동시대성적인 연극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문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일과 관련된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공연을 올리는 거. 그러니까 그 주로 창작극 중심이죠. 그리고 한편에는 고전 명작들이 있잖아요. 연극의 출발점이 되는 그 그리스 비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햄릿, 뭐 셰익스피어 작품들, 뭐 몰리에르 등등등 이런 유구한 연극의 역사와 같이 하는 고전 작품들이 있는데 이제 한편에서는 즉 동시대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전을 왜 올려? 우리 이야기야? 우리가 왕이야? 뭐 우리가 왜 그런 작품을 올려야 돼? 우리 지금 이야기를 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고전을 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동시대적인 작품들이 너무 좀 이렇게 작품이 빨리 만들어지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고 그래서 좀 수준이 낮고 인간에 대한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기는 힘들다. 그래서 고전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어떤 논쟁이 있는데 이철이 연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고전파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게 그 고전 작품들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재해석하잖아요. 아주 재미있게 네. 재해석하면서 동시대적인 문제들을 마구마구 녹여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절충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한국 연극의 궤도를 바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난 이번 삼매경을 보면서 정말 연극을 만들고 연극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 아닌 과정에 대한 깨알 같은 그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서 지춘성 배우하고 옛날에 그 동승을 할 때 그때 연출가와의 그 연극을 인물을 만들기 위한 어떤 얘기들 오간 것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나눠가지고 이철이 연출이 그걸 녹여냈나? 아니면 이철이 연출이 자기가 평소에 연극을 만들면서 했던 얘기들을 거기다 넣었나 하는 그런 그 의문, 그 궁금함이 있었는데 뭐예요? 그 서로 얘기를 나눠가지고 그 소스를 뽑아냈나요? 아니요, 소스는 뽑아내지 않고, 명륜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의 후자.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연출이 본인이 직접 배우로서 연출로서 경험한 이야기를 이제 그냥 연극을 만들기의 그 과정으로 저 연극 속에 보면 그 연출가가 이제 도념한테 연기를 하라고 할 때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들 막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화려한 언술로 연기라는 건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인물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나는 그때 지춘성 배우가 옛날에 그 34년 전에 그 도념 역을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연출이 그런 얘기를 했었나? 그걸 기억해내서 그렇게 얘기했나 하는 생각이 그거는 아닐 것 나요.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이게 그 지춘성이라는 이 등장 인물이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의 배우 지춘성이 이 극 속으로 쑥 들어간 것인가? 아니면 이철이 연출의 머릿속에서 지춘성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인가? 그게 발견된 것인가? 발명된 것인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전에 좀 그 취재를 하시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예, 제가 계속 서로 미루고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취재는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제안을 했죠. 연출, 우리 자주 식사를 하자. 그래서 무슨 얘기라도 나누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좀 녹여져 있는 것도 있고. 예. 그때 20대 후반 어느 네. 지점에서 도념역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뭐 한참 30년도 넘은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 작품에도 그런 얘기들이 녹여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랬던 그런 것이 있나요? 이철이 연출? 아무래도 지금 산매경에서 쓴 글들은 그 어떤 선배님, 그 지춘성 선배님께서 과거에 그 했었던 그 연극계 분위기는 뭐 제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은 받았지만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 그 남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연기에 대한 한다든가 뭐 배역에 대한 이런 거는 저는 이게 아주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연극계 배우라는 일을 하는 사람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 일이 무엇인지 각성되기를 바랬어요. 이건 아주 뭐 과거에 이런 일을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주 기본적이고 스탠다드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넣은.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철이 연출이 자기 작업 혹은 그 연극계의 연출가들과 배우의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자가 패러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 화려한 언술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배우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때도 많거든요. 도그마가 돼버릴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설같이 얘기하는 나오는 중에 어떤 연출가가 야 있잖아 그거 멋있는 거 몰라 멋있는 거 뭐? 그렇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디렉션하는 연출가들이 있죠. 뭔가 감정을 진하게, 진하게 뭐요? 뭐 설탕을 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 연출가의 디렉션 중에 그 구름에 가려진 태양의 아우라 같은 뭐 이런 어떤 약간 뜬구름 잡는 디렉션은 사실 1990년대, 80년대 말에 우리 연극계 있었어요. 아니 저도 들었어요. 네. 평론가인데도 그 연습실에 가보면은 내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는 알아듣는 것처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지. 맞아요. 지금도 있긴 있겠죠. 지금도 근데 그게 그래서 패러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정말 그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패러디 그리고 이철이 연출은 자기 작업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패러디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몇 겹으로 이렇게 패러디가 엮여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연극을 하고 연극을 만들고 연극을 보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패러디에 느껴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어제 봤는데 그 일반 관객들이 되게 재밌게 웃으면서 보더라고.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그걸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전문가들만 느낀 게 아닌 아주 교묘하게 잘 엮어내서 일반 관객도 느낄 수 있게 만든 작품이었다라고 저는 그 생각이 됐어요. 아니 네. 이렇게 보니까요 완전 매진이에요. 그래서 아니 솔직히 제가 연습도 보고 뭐 리허설도 봤는데 그러니까 평론가 입장에서는 국립극단을 좋아하는 그런 관객들이 이렇게 레이어드가 많아서
되게 복잡 구성이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의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니까 어떻게 본다면 어느 지역은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걸 잘 따라갈까? 솔직히 제가 조금 그 글 쓰면서도 되게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네. 아, 그런데 매진이야, 점점. 거기다가 아까 보니까 그 리빙 시어터가 국립극단하고 뭐 이렇게 뭐 예, 협업이 예. 있어서 와서 그 연출가가 봤대요. 근데 뭐 긴 메일을 보냈다는데 보니까 마스터피스라고 자기가 아. 본 것 중에 진짜 페이보릿 그 플레이라고 막 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아. 너 국제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막 그랬대는 야, 아니 그랬어요. 그러면 뭐 제작비 지원해주고 우리 여비 대주시나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마지막 장면, 거의 마지막 장면에 지춘성 배우가 맨 뒤에서 나가면서 안녕, 나의 미완성 하고 탁 아름다운 끝나잖아. 미완성. 아름다운 미완성. 아, 명대사 중에 하나죠. 그거는 우리가 배우로 연기하다 보면 지난 과거에 아무리 칭찬받은 작품에 대해서도 돌아보면 야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남잖아요. 근데 그거는 연기하는 배우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면 내 인생도 어느 순간 어쩌면 나의 가장 빛나는 시절이라고 하는 그 리즈 시절도 돌아보면 이런 것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그리고 연기뿐 아니라 그 우리의 인생 자체를 전체를 포괄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우 당연하죠, 아, 선생님. 나 굉장히 찡하는 느낌? 야, 이 작품을 보면서 내가 갑자기 그 눈가가 촉촉해지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남사님이 동의하는 게 저는 이 작품은 그 일반인도 되게 보편적인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연극인들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냥 초연 첫 공 때 봤는데 약간 그 관객석에서 약간 되게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 근데 그 뜨거운 반응에서 느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뜨거운 반응이라기보다는 나 그거 다 알아. 약간 이런 연극인들은 연극인들대로 일반 관객들은 그 마지막 대사에서 오는 그런 식의 어떤 감동이 좀 호응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그 좀 이철이 들었어요. 연출의 그 다른 작품에서 주는 감동하고는 조금 또 다른 감동이 결이 있는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맹에서는 네. 그 주인공 뭐 누구지? 아버지 이름이 맹. 뭐지? 맹. 맹진사가 그 일이 막 그 실패한 후에 네. 그 그 자기 충격으로 한 2분 정도를 갖다 5분. 네. 5분 정도를 5분 갖다가 시작 그러면서 아무 소리도 않고 정적 가운데 있다가 하는 그 장면이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네, 네. 사실 연극 속에서 5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있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우리 팟캐스트에 10초도 뜨면 이상하잖아. 그런 것처럼. 3초도 좀 이상해. 그런데 그거는 그리고 진천사는 추천적에서 조영기 배우가 땀 뻘뻘 흘리면서 할 때 그 감동. 네. 그것도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타인의 상황에 대한 어떤 동화. 네. 그리고 맹에도 맹기사에 대한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런 충격을 받을 것 같아. 라는 건데 마지막 장면 요번에 그 삼매경에서 그 안녕 나의 미완성하고 가는 그 장면은 그것은 그 지춘성 배우가 아니라 나와 동화돼서 저 감동은 나의 감동이야라고 하는 어떤 결 자체가 좀 다른 느낌으로 저한테는 그 받아들여졌어요. 그런 근데 사실은 그 대사가 사실은 약간 클리셰스러운 대사기도 한데 되게 이렇게 좀 감흥을 왜 줬나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다른 그냥 일반 배우가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했으면은 별로 감동이 없었을 텐데 지춘성 배우님께서 본인이 했던 동승에 대한 연극을 거의 2시간 가까이 하신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어떤 고별 같은 대사기 때문에 더 그게 소름 끼치게 감동이 좀 오는 것 그치.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춘성 배우가 되게 큰 이 작품에서는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배우의 입장에서도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거는 진짜 되게 의미가 있지 않나요? 엄청난 의미죠. 그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관계하신, 그러니까 선배들께서
이제 너 어떻게 하냐? 이제 향후에 또 덫에 걸리는 거네요. 예, 맞아요.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 어떻게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한 아, 20년 뒤에 네. 또 이때를 바라보면서 관객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게 이 덫이 뭐냐. 그러니까 34년 동안 그 어린 그 동성애한 작품의 인기와 영광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공연에서 덫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삼매경이란 좋은 작품을 만나서 또 덫에 걸려서 이후의 작품들은 또 어떻게 하냐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초반인데 그 키 재는 장면 나오잖아. 키 재는 장면. 네, 키제 초반에 초반에 키 재는 장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하면서 나를 놀리는 것 같다. 이 얘기는 그때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이제 이철이 예, 창작이야. 예. 나는 그것이 이 지준성 배우가 얘기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준성 배우를 아니까 그리고 95년도에 만났을 때는 지금의 지준성 배우가 아닌 그 동승을 할 때 지준성 배우의 모습이었거든요. 뭐 개인적인 어떤 거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때는 아직 변성기도 오기 전에 지준성 배우를 저는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성인인데 자기의 신체 조건이 여러 가지 뭐 일반하고 좀 다른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그 공연을 연습할 때 연출가가 아무것도 아니 그 배우가 같이 하는 배우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지춘성 배우 내면 속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진짜 기분 나빠하고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지배우 말고는 모르는 것일 텐데 그렇죠.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철이 연출의 창작이군요. 이건 천재 아니야? 그래서 이 대목을 쓸 때 선배님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선배님이랑 그 정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이렇게 뭐 바쁘더라도 서로 이렇게 각자해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초반에 그 대목을 써내려 갈 때쯤에서 이제 자리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좀 양해를 좀 이렇게 구했으면 선생님 그런 부분을 좀 넣으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냐? 키 얘기를 해도 되냐?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이제 시대가 시대인지라 또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좀그 양해를 구한 부분도 있었죠. 대단한데?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이철이 연출의 작품들을 보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한 2년 전인가? 이걸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동승을 다시 할 생각을 하는 데서, 나는 동승 못하지, 내가. 어떻게.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작품을 만나면서, 철이 연출의 작품을 만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그래, 한번 난 널 믿으니까, 그냥 네가 무엇을 해도 나는 다, 올인할 테니까, 라고 했던 그 기억은 있어요. 혹시 그때는 진짜 동승을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처음에 동승한다고 제안 했을 받았을 때. 예, 약간 그런 생각도 그런 있었죠. 생각, 근데 이제 그 뒤에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재창작 하는 거에서 분명히 이제 창작을 그냥 하진 하는데 않겠구나. 그냥 하진 않을 건데. 아니 뭐 주지 스님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승이 그 전에 34년에 동승이었지만 지금은 주지 스님이 되어서. 주지나 이제 다른 인물로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나름의 상상을 했는데 뭐 이런 어떤 괴를 갖고 할 줄은 몰랐죠. 제가 이철이 연출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철이 연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국문과 출신이니까 우리 희곡이 이렇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잊혀지는 게 너무 아쉬운데 그것을 이렇게 개발하고 복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아주 중심적으로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좋은 연출은 내용하고 형식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따로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래갖고 그런데 이철이 연출은 그 공연을 보면은 이 작품이 뭘 얘기하고 싶구나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윤놀이 같은 경우는 그 느리게
하는 것과 그 움직임을 집단으로 보여주는 걸 통해 갖고 우리 빨리 하지 말자. 그리고 좀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 의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작품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춘성의 그 의식 세계를 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결국은 삶이라는 것이 결과가 중심이 아니라 과정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치열하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아둔하게 깨닫게 되고 해탈하는 이야기지만 아름다운 미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과정의 중요성을 이 공연 형식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다가 제가 말을 좀 덧붙이면 아까 은경 선생님이 이제 우리에게 희곡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근대 희곡들 또는 이제 가까운 현대 희곡들이 서구의 고전 희곡들보다 훨씬 공연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증명했던 게 김윤철 예술감독 시절에 근대극 시리즈를 이렇게 쭉 했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그때 이제 많은 관객들이 느꼈을 거예요. 근대극을 공연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만큼 제가 느끼기에 연출들도 그 가까운 100년도 안 된 우리의 근대극이지만 너무 그 이질적인 세계, 이질적인 어떤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근데 그걸 어떻게 요리를 할지 모르니까 관객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저 연구자로서 안타까운 거는 우리 근대 희곡의 우리의 예전의 그 삶들이 좀 희화화되는 느낌을 이제 받았었거든요. 너무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이철의 연출의 가장 큰 장점은 그 근대 희곡을 그냥 그대로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우리 시대에 맞게끔 아까 백수성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동시대성을 살려서 다시 재창작하는 게 가장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성과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맹도 그렇고 윷놀이도 그렇고 이번에 동승도 그렇고 사실은 근대극 시리즈에서 봤던 근대 연극들과는 다르게 관객들이 훨씬 재밌게 훨씬 동시대적성을 느끼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고전들을 어떻게 접근하는가의 방법의 문제였지 그 희곡의 잘못은 아니었다. 아니다. 이런 네, 것들을 네, 네. 느끼게 하는 좀 작업이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다른 방향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코너스톤 공연들은 이제 이철이 연출하고 주로 작업하던 배우들이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립단의 시즌 단원들하고 코너스톤 배우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있는데 섞였어요. 그 사이에 뭐 앙상블 이루는데 뭐 어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물론 있었죠. 저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제 세계 안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데 이게 왜 배우들이 말이 안 된다고 이걸 안 받아들여주지라고 하는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지 도대체 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지나가다 신발 정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신발을 보고 신발이 삐뚤어졌네. 신발 정리를 해야겠다. 신발 정리를 한다. 시선, 방을 본다. 방문이 닫혔네. 방문을 열어야겠다. 들어간다. 누가 있네. 이거는 사실 리얼리즘 연기가 아니라 사실주의 연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즉발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주 라이브하게 이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배우들은 지금까지 해온 그 연기 술에 의해서 그걸 서브텍스트를 완전히 구축하고 그걸 관객들한테 전달을 해야만 이것이 아주 구체적 연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게 뭐 스타니슬라브스키부터 뭐 온 건지 뭐 어디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하지 않고 아주 구태의연한 옛날 연기가 자꾸 답습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개념을 깨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고 저와 같이 해왔던 코너스톤 배우들은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척척 호흡이 맞지만 시즌 단원분들은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이제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는 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잘 벗어던지고 우리 훌륭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차가 좀 있었죠. 시차.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 하느라고 연습을 초반에 연습을 한번 보러 갔었는데,
그 연습실 분위기가 이제 환한 상태에서 뒤에 있는 모든 코러스들이 다 잘 보였잖아요. 그때 그것도 어떤 연기야. 그러니까 손님 아니- 온다니까 잘한 거야. 아니 그때 어떤 그 명랑하고 밝고 그다음에 코러스들도 더 각각이 더 되게 개성이 더 넘쳐요. 그래서 그때에서 연습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게 이제 명동에 들어오니까 극장이 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의상도 약간 그 큰 품이 큰 옷을 다 이렇게 똑같이 입혀놓고 이렇게 무대 뒤쪽에다 이렇게 쭉 세워놨더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연습실에서 봤을 때 그 발랄함이라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코러스 각각이 주는 어떤 개성적이고 예뻤던 멋있었던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특히 어두운 조명에서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서 동시에 연습실에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 맞아. 이철이 작연출의 작품이 원래 저렇게 좀 다크한 느낌이 있었지라는 걸 제가 다시 좀 실감했던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철이 연출을 해왔던 작품 중에서 약간 좀 예외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 전에 그 조치원 뭐 새가 이르는 곳이라든가 또 뭐 외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크호스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쭉 보면 되게 복잡하고 중층적이고 겉으로는 풍자적이어서 웃기는데 그 밑에는 되게 무의식적인 복잡한 세계가 있고 저는 그 밑에는 어두운 심연 같은 게 깔려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게 저는 이철이가 작가로서의 어떤 오소독스한 면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작품이 그게 여전히 되게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품은 어떤 면에서는 맹이랑 또 다르게 상당히 이철이스러운 작품이 나왔다. 그러니까 동승인 척하지만 사실은 이철이의 작품이 그다음에 이제 지춘정 배우님의 연극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계속 연극하는 이철이가 말하는 그런 연극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 이전에 했던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소극장 작품 위주로 많았잖아요. 네. 이제 소극장 작품에서 이름을 내고 그 평가를 받은 그 연출가가 중국장 이상으로 가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럼요. 네, 그 중국장 그 큰 무대를 갖다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곳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쉽지 않은데 이번 작품 보면서는 이철이 연출이 이 중국장 이상의 큰 무대도 이렇게 적절하게 잘 이용할 줄 아는 연출가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가 경험도 있으니까요. 네. 불가불가는 내가 못 봐가지고 그 명작을 못 봤군요. 불가보다 이게 더 크죠, 명동이. 작업하기 어떤가요? 무대 규모가 비슷하지 않나요? 무대 규모는 비슷합니다. 네. MC였나요? MC 였어요. 네, MC였다. 서울시극단 네, 공연이었죠. 근데 이 작품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메커니즘이 좀 많으니까 리프트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되게 연출적인 어떤 자기가 이렇게 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림들을 만들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제가 조금 먼저 나가야 돼 갖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자의식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앞선 작품에 비해서. 네. 그런 점에서 물론 장점도 있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여백을 만들었으면 어땠으면 좋았을까 개인적으로. 네네. 네네. 그 뭐 예를 들어 그 어머니하고 춘성의 이런 관계는 대사보다 어떤 행위가 더 그 정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좀 대사가 너무 쏟아져 나왔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저는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처음으로 물어뜯었군요. 네. 아니. 한번 물어뜯자마자 이제 퇴근하셔야 네, 돼요. 퇴근을 전에 해야 일단 된다는 한번 게. 뜯고. 네네. 아니, 그래서 그 이전 작품처럼 그때는 여백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예. 막 개입할 여지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상하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은 정보들을 주는 그런 공연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대사를 쳐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예. 개인적인
네,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연극의 단맛, 쓴맛, 짠맛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맛을 선사하는 연극 전문 팟캐스트 막전막후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이현경 쌤께서 이제 원투 펀치를 하나, 스트레이트 펀치를 하나 날려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좀 지적할까 합니다. 예. 저는 좀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품의 스토리라인을 따라가기가 조금 버거웠어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게 가장 큰 이슈지? 인물들은 어떤 갈등을 가장 앞에 내세우지?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춘성하고 어린 도념하고 두 사람이 겪는 그 갈등의 핵심은 무엇인가? 도념이 이제 춘성이 어린 도념이 되려고 하는데, 왜 중간에 포기하지? 연기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 포기하지? 그 지점도 좀 모호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춘성이 아예 극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만의 패러디 공연을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린 도념을 사냥해 버리려고 하는 거. 결국 자기의 어린 시절을, 과거를 지우려고 하죠. 그 지점도,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좀 갸우뚱하는 장면이 많았어요. 그게 직관적으로 딱딱딱 장면이 명쾌하게 이해 안 된 지점이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작품에서 가장 메인 갈등은 연기하는 배우와 그 배우가 연기해내야 되는 캐릭터 사이의 갈등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그 배우의 연기와 캐릭터 사이에는 이제 연극하시는 분은 다 알지만 근원적인 불일치가 놓여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지속적으로 캐릭터를 완성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거는 결국은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 마지막의 대사처럼. 근데 그 근원적인 불일치에서 그 갈등하고 고민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춘성 배우의 모습이 이제 장면마다 반복적으로 좀 연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구와 불일치를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춘성이라는 이 배우,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배우의 욕망하고 캐릭터화된 춘성하고 이 불일치를 겪는다는 건가요? 어떤 불일치를 말씀하시죠? 캐릭터와. 저는 다른 도념이 있잖아요. 네, 어린 지춘성 도념. 어린 그 배우는 정말 캐릭터 순수 그 자체를 의미하는 약간 피란델로의 작가를 찾는 등장인물에 보면은 캐릭터가 등장인물로 또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캐릭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념인 거죠. 우리가 그걸 등장인물로. 문자로 된 관념이죠. 그죠. 번역을 인물로 해서 마치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캐릭터는 관념인 거고, 그거는 배우를 통해서만 구체적으로 현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도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춘성 배우가 실현해줘야 되는 관념으로서의 어떤 캐릭터인 거고, 그러나 맨 마지막 대사에서 아름다운 미완성이를 하는 것처럼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로렌스 올리비아가 와도 사실은 그 도념을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또 하나의 그 버전인 거지, 또 두 번째, 세 번째 버전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이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좀 철학적이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철이 연출 특유의 되게 복잡하면서도 좀 되게 뭔가 다크하면서도 또 깊이가 있는 그런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조금 그 측면과 다르게 동기화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동승에 우리가 좀 이렇게 도시화 시키자면 보통 기승전결이 있죠. 동승이라는 이 희곡에 기승전결이라는 결절점이 있어요. 그 순간 확 바뀌는 거죠. 춘성이 이 34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정말 진정한 연기를 하고 싶어라고 욕망을 가지고 거기서 패배하고 깨달음 없는 과정, 그 스토리도 기승전결이 있죠. 이 동성의 기승전결과 춘성의 기승전결이 딱 일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긋나서 기승전결이 생기면 결국 결절점이 8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품이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이야기를 순간순간 8번을 너무 전환되다 보니까 그 라인을 따라가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춘성이 한번 죽었다가 거의 그 극락문 앞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또 어린 도념을 만나고 도념과 의기투합을 하다가 또 거기 도념의 배신감 느끼고 이런 라인들이 그 원래 텍스트 동승이라는 텍스트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백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 지점에서 이철이 연출이 설명해 주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배님, 지금 백쌤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제가 칠판에다 그려놓고 배우들을 모아놓고 한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평론가 선생님들이나 그 희곡 작가들이 아주 빠지는 함정에 오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이야기를 스토리 라인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애초부터 쓸 때 그렇게 생각한 거를 배우들을 모아놓고 이제 한번 브리핑을 했죠. 이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스토리 라인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 지춘성의 의식 세계로 수렴된다라고 바라봐야 이거는 보이는 구조인 거죠. 우리는 그 문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한국 연극의 다양성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로베르트 죽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프랑스의 뭐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기괴한 텍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런 기승전결의 구조 안에 이걸 집어넣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죠. 그 무의식이라는 걸.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건 지춘성의 의식 세계입니다. 이 모든 걸로 다 수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여기로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뭐 삼도천에 뛰어들었다 이게 당위성과 정당성을 찾는 게 아니라 이 극장 내가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명동예술극장에 서 있는 실존하고 있는 내 눈앞에 바로 있는 이 지춘성이라는 오늘 이 시간의 지춘성을 투영하지 않으면 이건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동승의 되는 스토리를 여기다가 대비시키는 게 불가하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논리적인 서사 라인으로 따라가지 않고 장면이 하나의 단막처럼 느끼게 이렇게 바라보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의식이라는 무의식이라는 거는 그 튀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때문에. 지금 듣기로는 사실 동승의 스토리 라인에 춘성의 얘기가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쵸. 춘성의 무의식 라인 속에 그 무의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동승의 어느 부분이 재현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쵸. 이거는 처음에 크레딧을 할 때, 포지셔닝을 저한테 할 때,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동승의 차용이지, 사실은. 네. 재창작 개념은 좀 더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 재창작으로 가긴 했어요. 차용이라는 개념이 딱 더 맞겠네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승이란 작품은 이제, 서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네네. 가장 중요한 건 30년 전에 동승으로 뭔가 그 배우로서의 이름을 냈던 한 배우가 맞습니다. 3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세계 속에 이 동승이라는 작품으로 이름을 냈기 때문에 그 동승을 그 장면을 만들어서 집어넣음으로써 춘성의 지금의 무의식과 의식 세계를 갖다 표현해주고 있는 것. 예, 그렇죠.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넋을 놓고 마음을 풀고 네네. 공연을 봐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지점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에 이 작품이, 저는 큰 어떤 좀 결함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대사 전달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우들의, 어떤 때는 소리가 너무 높아서 음이 뭉개지는 지점도 있고, 네. 또 멀어서 뭉개지는 지점도 있고, 고개를 돌리거나 해가지고 관객 속으로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대사 전달력이 한 70 정도에 머물렀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대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장면 이해가 좀 이렇게 못된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연출인 제가 밸런스를 잘못 맞춘 것도 있고, 어쨌든 계속 음향이 깔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레벨은 지금 뭐 어제 공연까지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배우가 아니신 이제 분들께서는 이게 대사 전달력이라고 하지만 저는 대사 전달력은 좀 다른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제 어떤 주관입니다만 그 젊은 배우들과 관록이 있는 배우들과 두 분이서 이제 상대역을 하거나 대사를 칠 때 그 구력 차이를 뭘로 메꿀 수 있는 것이냐. 네. 대사 전달력으로 그게 커버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무엇이 다른 게 있느냐. 연출은 선택을 해야 되죠. 지금 이런 그룹 같은 경우, 우리가 삼매경 팀 같은 경우는 매우 많은 젊은 배우들이 있죠. 예. 그래서 본인이 가진 역량 안에서 대사를 잘 전달하고 그 감정을 동시에 전달한다?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연습실에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와봤으면 좋겠고, 이런 거예요.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 젊은 배우들이 가진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해왔고, 그랬을 때 그 구력 차이가 커버가 된다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대사 전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 방법은 제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지만, 또 하나 여기서 우리 삼배경 팀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희는 효과를 제외하고는 마이크를 쓰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저는 애초에 우리 음향 감독과 논의를 많이 했지만 이 시대에 마이크를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뭐 여러 이슈도 있었지만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이 찢어지더라도 한번 제대로 라이브하게 한번 가는 게 그게 어떤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선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이 양쪽 사이드에 그 화면에서 대사가 나왔거든요. 예, 잘 한글 대사가 나왔나요? 어제는 한글 대사. 저는 영어 그게 대사. 아쉬워. 영어 대사 예, 봤어요. 그저께는 외국인 손님을 위해서 한쪽은 영어라면 한쪽은 한글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한글 자막이 있어서 조금 잘 안 들리는 거 있으면 이제 한글 자막을 이렇게 훔쳐보면서 봤더니 그 대사가 잘 안 들려서 아니면 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그 자막으로 커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예. 어떻게 언제는 영어고 언제는 한글인 거예요? 저는 첫 곡 때는 다 영어 자막만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뭐 딱히 정하는 건 아니고. 국립에서. 네, 국립 차원에서 이제 그 스케줄을 정리하면 영어 자막이 나올 때는 외국인 관객들이 좀 오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너무 흥미로운 게, 그 사회를 보시는 백쌤이 물어 뜯기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작품이 이렇게 친절한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따라하기 힘들었다. 사실 따라하기 왜냐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4중, 5중으로 되게 복잡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넉넉히 봐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친절한 작품은 이제 분명히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관객들한테 이게 뭐지? 이게 왜 저렇게 튀는 거지? 저 사람 왜 나오는 거지?를 계속 약간 노력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생각하면서 약간 보게 만드는 작품이 아닐까. 예. 근데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그것도 여백으로 또 남겨둘 수 있는. 한글 자막 도움을 받으면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안 받아도. 안 봐도 안 받아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글쎄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다 이해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서 그런 거죠. 아까 그래요? 이철의 연출이 그 구력을 뭐로 메울 수 있을까, 대사 전달력인가 할 때 그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객은 그걸 느낄 수도 있고 어떤 관객은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비워놓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뭐 때때로 연극 보면서 그 장면이 절대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 그건 이해하지 못한 것 하고 그냥 넘겨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걸 모든 장면을 다 이해하고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계속 중첩되면
지금 보고 있는 연극의 흥미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포기하게 되죠. 네, 포기하게 돼. 관극하는 걸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삼매경을 보면서는 그걸 꼭, 그 장면을 내가 꼭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 장면 이후에 넘어가는 장면들이 되게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이해하지 않고도 일단, 그건 이해하지 못한 거 하고 이제 일단 남겨두고 다음 장면을 계속 즐길 수 있는 이런 그 작품이 되었다 하고 저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도움이 됐던 게 동승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돌아올 때 다시 이렇게 관객으로 하여금 그렇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지켜볼 수 있게 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원작 동승이 네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관객들이 그 동승을 유튜브에서 줄거리라도 대충 이해하시고 공연을 보면 훨씬 더 공연을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근데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도 몰라도 사실은 제가 보면서 중간중간에 되게 아름다운 장면들은 또 들어갔더라고요, 이 작품에. 그래서 저는 동수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장면이 되게 정신없는 와중에 잠깐씩 원작이 재현되는 예. 장면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함세덕의 동승에 대한 기억이 그 학생일 때 도서관에서 이렇게 쭉 읽는데 한번 읽어나 보자. 그 유명한 동승 네. 하고 쭉 읽는데 식민지 시대는 다 작품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네. 그걸 쭉 읽는데 어느 순간에 눈물이 뚝 떨어지게 예. 하는 그런 모먼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래면서 근데 지금 다시 동승을 볼 때 제 20대에 다시 그 도서관에 예. 앉아 있을 때 느끼는 그 감흥이 다시 오는 걸 예. 느끼면서 진짜 원작은 잘 썼다. 함세덕이. 정말 보석 같은 작품이죠. 이런 생각하게 되죠. 우쌤처럼 그렇게 동승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 알고 가는 사람과 이번에 이제 삼매경을 볼 때 아예 동승이라는 작품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사이에는 그 감동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까? 그럼요. 충분히. 저도 이제 본격 공연은 아니었지만 동승이라는 작품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본격 공연은 아니고. 그래서 내용을 이제 알고 이거를 작품을 보니까 그 장면들이 살짝 떠오르면서 예. 훨씬 더 이 작품을 즐겁게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작품도 되게 좋은 희곡이었고 이것을 91년도에 올린 것도 정말 훌륭한 업적이었고 그것을 지춘성 배우가 정말 뛰어난 연기력으로 정말 동승다운 동승, 제대로 된 동승을 연기해냈다는 것도 아주 우리가 기억할 만하고 그것을 다시 이 시기에 2025년에 다시 길어 올려가지고 이거 단지 희곡 동승만 살린 게 아니라 지춘성 배우라는 91년 공연의 어떤 주역을 살리고 또 이 시대의 연극이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자리매김하는데도 이 공연이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철이 연출이 삼매경이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동승이라는 작품을 소환하고 그 동승을 소환하기 위해서 지춘성이라는 배우를 소환해서 이 삼매경을 이 구상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신의 한 수였죠. 아주 신의 한 수? 멋진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훌륭합니다. 저는 이 공연 보면서, 공연 하나하나 허투루 보면 안 되겠다. 91년에 내가 이 동승이라는 공연을 봤다면 지금 이 공연을 다시 볼 때 얼마나 가슴 뿌듯하면서 역사와 나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찰하면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공연 한 편도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이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다시 공연되거나 패러디 된다면 이런 감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되게 모험생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첫 공부 때 같이 동행했던 지인이 이제 그 동승 공연 봤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어땠냐고. 그럼 사실은 이렇게 지금 백색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런 대답을 기대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냥 나한테 기억이 남는 거는 지춘성 배우 정도. 그게 덫이잖아. 그래서 지춘성 배우를 다시 보는 그 감흥이 있을 것 같아서 저랑 같이 보러 온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춘성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관객으로 볼 때 중간중간에 그 캐릭터스의 지춘성 배우도 있지만 거기에 실제 지춘성 배우가 오버랩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연기가 아니라 본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그 대사는 이철이 연출이 썼지만 실제로 하시면서 이거는 내 얘기를 토로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특히 인상적인 가장 애정하는 어떤 그런 장면, 여지없이 눈물이 나온다든가 그런 장면이 어딜까요? 그 장면은 이제 다시 죽음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기억나. 그리고 뭐 자연을 몸으로 표현한 한계를 몰랐던 배우들 이거 연습할 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울컥해가지고요. 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뭐 그렇게 녹록지 않은 배우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버티고 있지만 지금 내 동료들, 내 후배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면 정말 연습 때 사실 연습을 못할 정도로 그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눈물로 그냥 그랬던 그런 것들이 곳곳에 진짜 폭탄처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뭐 엄마에 걸리고 어느 날은 동료에 걸리고 어느 날은 나에 걸리고 막 이런 것이 있어서 그냥 이 감정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지. 감정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갈 것 지배우님이 아주 눈밑이 촉촉하게 젖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 91년도 이 동성 공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연극사에서 정말 좋은 공연, 훌륭한 공연, 역사화된 공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다큐멘터리 형식이 되든 신문 기사가 되든 우리를 연극을 기억하고 예술을 기념하는 이런 활동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 공연을 이렇게 살리고 이게 이 공연이 한편으로 의미 있는 게 한 배우에 대한 삶에 대한 연극 철학에 대한 진지한 고찰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전설로 만들고 신화를 창조해내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예술을 그냥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런 공연들은 정말 사회에 널리 퍼지고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매진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춘성이 그 코트를 벗고 한가운데 딱 놓고 뒤로 가면 거기에 이제 모래가 쫙 쏟아지잖아. 그거는 이제 이전에 춘성이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모래가 딱 쌓이는데? 네, 뭐 그것도 의미가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인생이라는 게 뭐 가져갈 수 없고, 나는 가져가고 싶다고 그 기억만큼은 가져가고 싶어 엄마 했을 때 엄마가 그럴 수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놓고 가야 되는 그 어떤 순리에 대한 거를 네, 뭐 표현하고 싶어요. 그 코트만 놓고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에 모래가 쏟아지잖아. 네네, 맞습니다. 그 모래가 쏟아지는 의미, 그 위에. 지금 그 연출가님이 말해버리면 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림으로만 보이니까. 종을 치는 순간 마치 낡은 건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건물이 붕괴되는 듯한 이게 망상자개 덧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참 잘 따라오셨네요. 맞아요. 저는 저거 보면서 야 나 앞자리인데 저 뭔지 마시면 될까? 전혀 인체 무해한. 뭐 그리고 조금 해하더라도 그 정도 마시는 건 괜찮아요. 예, 저희들이 그냥 웃고 떠드는 와중에
또 1시간이 지났네요. 예, 오늘 정말 이 공연이 지금 공연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는 그 청취자분들은 야, 이거 스포일러 아니야? 공연에 대해서 다 말해버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공연은 스포일러가 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내용과 또 배우들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이런 직접적인 이런 그 감동의 순간들이 있으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공연 가셔도 되고 혹은 공연 보시고 이 팟캐스트를 들어도 좋고 혹은 표를 매진됐으니까 표를 못 구하시는 분들은 재공연 제가 장난합니다. 야, 뭐 아파트 하나 팔면 재공연 할 수 있잖아요. 재공연 꼭 될 거니까 분명히 이 공연 딱 올라가시면 저 잽싸게 예매하셔가지고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이 공연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정말 어려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금 공연 중일 때 이런 방송에 참여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죠. 아니요,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또 다른 에너지를 받아가는 거니까. 예, 두 분과 함께 우리 삼매경 공연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너무나 고맙고요. 매진됐으니까 뭐 더 이상 우리가 관객을 끌어들일 힘은 없네요. 하지만 이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소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꼬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취소표가 나오면 바로 킵 이렇게. 네, 알았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연극 관람의 나침판이 되고자 합니다. 막전 막후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공연 추천 순간 시간인데요. 자, 뭐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지금 시즌이 휴가철하고 겹쳐가지고 딱히 꼽을 수 있는 작품이 참 드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보석 같은 작품들을 제가 추천하려고 하는데 먼저 저는 김현민 연출의 아르카디아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진행되고요. 공연 시간이 좀 깁니다. 2시간 25분 동안 진행되니 참고하시고요. 현대연극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작가 톰 스토파드의 작품입니다. 뭐 스토파드는 뭐 아실 분은 아실 텐데 뭐 토니상, 로렌스 올리비에상 뭐 이런 것들을 석권한 작가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작품은 초연이고요. 과학과 철학, 문학과 예술을 넘나드는 매우 지적인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이 배우진이 정말 빵빵해요. 강혜심, 정승길, 정원조, 김소진, 권일. 와, 이게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름 하나하나 들어도 가슴 설레는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자, 캐스팅이 아주 빵빵하고요. 그리고 연출은 한국연출가협회 젊은 연출가상을 받은 적이 있는 아주 멋진 연출가 김연민 연출이 이 공연을 올립니다. 예. 아주 기대된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이 공연 추천 꼭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꼭 그런 식으로 소개해야 되나요? 뭐 자연스럽게 하세요. 나는 거기서 또 한 가지 살짝 예. 아르카디아를 보면서 주목한 게 하나 있는데 예. 홍보 마케팅이 파크 컴퍼니에서 하거든요. 예. 예, 파크 컴퍼니는 맞아요. 그 프로덕션 연극을 주로 제작하고 만드는 예. 그런 곳인데. 쌤 쉽게 프로덕션 제작 방식이 뭔지 좀 살짝 설명해 주시죠. 저 보면은 상업을. 지금 저 파크 컴퍼니에서 최근에 했던 작품에 주목하는 작품이 신구 박근영 선생 나왔던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 제작한 거고요. 흔히 말하는 고급 상업극이라고 그렇죠. 불리는 그런 그리고 뭐 작품들이죠. 제가 출연했던 라스트 세션, 예. 또 그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것도 그 파크 예. 컴퍼니에서 제작했는데 예. 그런 어떤 그 상업적 마인드가 아주 강한 예. 파크 컴퍼니에서 홍보 마케팅으로 이제 담당을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소위 그냥 우리의 보통의 연극이라는 거와 그 홍보 마케팅 팀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함? 뭐 이런 것도 저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배우들로 채워진 그런 어떤 고급진 상업극과 그 다음에 보통 순수 예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공연들 사실 톰 셰파드 같은 경우는 스토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순수 예술 쪽에 해당되는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그 기획사가 이런 작품을 시도하니까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마 뭐 그 홍보 마케팅을 우리가 이제 연극하는 일반 연극 극단에서는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어떤 평가들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우리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자금을 투자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홍보 마케팅을 붙는다는 자체는 아무래도 좀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J, 그 영화 제작사인 CJ에서 독립영화 내지는 예술영화를 찍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비슷한 예가 되지 과연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거대한 자본력으로 이런 명품 공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떤 효과 날까? 그걸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근데 홍보 마케팅이 파크 컴퍼니이고 또 기획은 그 줌 시어터의 김원 PD가 기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이, 그러니까 김원 PD는 파크 컴퍼니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보 마케팅은 파크 컴퍼니, 기획은 줌 시어터의 김원 PD. 줌아트 시어터. 저기 한남동에 있는 줌아트 시어터.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있는 그런 거죠. 팀이 여기에 붙었다라는 얘기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홍보를 하면 자기들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한 게 아닐까? 사장님께서 저 대학 시절에 톰 스토파드에 빠진 적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요? 그래서 배우들이 대학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팬덤이 두터운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배우들 모으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나긴 나네요. 기획력의 혹시 차후에 이 공연 후에 프로덕션에서 혹시 제작할 욕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게 어떤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좀 판단하기 어렵네요. 그거는 꼭 나쁜 의미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예술성도 담보가 되지만 그것이 상업적으로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바라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이 공연 보시면 좀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추천작은 뭔가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그 약간 조금 이제 여기 서울에서 좀 먼 그 의정부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8월 15일에서 17일까지 하는 건데요. 극단 58국도의 상대적인 속세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58국도라고, 극단 58번 국도는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그 좀 작품성 있는 일본의 희곡을 번역 공연해서 지금 그 의미 있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극단인데요. 그 얼마 전에 이제 타인으로 연극계에서 좀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츠치다 히데오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연출은 우리가 잘 아는 나오키 연출, 괄호하고 이제 고수희 배우가 연출하는 거. 연출을 맡았습니다. 약간 좀 멀지만 그 의정부 근처에 사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그 관심 있으신 분들 의정부에서 하네요.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극단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시간을 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8번 국도 타고 가면 거기 도착할 수 있나요? 일본으로. 좋습니다. 자, 남쌤은 어떤 공연 추천하실 건가요? 저는 국어의 시간이라는 작품을 추천하겠습니다. 극단 백수광부의 작품이고요. 백수광부 명품 극단이죠. 그 작가는 오리 키요시라는 작가가 썼고요. 연출은 하동기 연출이 그 작품도 그러면 일본 작가이네요. 이게 국어의 시간 이 작품을 한번 제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일제 강점기에 국어를 가리키는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일제 강점기 그러면 그 국어는 일본어를 말하는 일본어, 국어. 우리가 얘기하면 국어하면 우린 한국어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근데 일제 강점기에는 국어가 일본어였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한인들이 있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국어 시간에서 벌어지는 일 같아요. 제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인들이 국어로 일본어를 배워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에 놓여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이런 얘기들인 것 같은데 예. 제가 이 작품을 주목한 이유는 예. 이 작품은 한국인 배우들이 한국 연출가에 의해서 작품을 하는데 일본어로 공연을 합니다. 전부 다 일본어로 전부 하나요? 다 일본어로 공연을 합니다. 이야, 그리고 그 한글 대사도 외우기 있는데 일본어로 그 대사를 다 그러게요. 외워요? 네, 그래서 그 자막을 제공해서 예, 예. 그 한글 자막은 띄우고 네, 한글 자막을 제공해서 야. 우리는 한글로 읽고 배우들은 일본어로 연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그 관객들이 그 마치 일제시대 그 순간으로 그렇죠. 돌아간 듯한 목격하는 듯한 예, 느낌을 예, 받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지 않고 예. 일본어로 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와 예.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느껴질까 하는 그런 관심 때문에 저는 이 백수광부의 국어의 시간을 야, 그 추천합니다. 정말 관객들에게 독특한 관객 체험을 전하겠네요. 네, 이 공연은 CKL 스테이지에서 예.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예, 공연하는 겁니다. 예. 저도 아르카디아랑 국어의 시간이랑 다 지금 스케줄을 정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예매를 하셨군요. 야, 그러면 저희들도 볼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추천 공연까지 마쳤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패널쌤들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막전 막후는 연극 선택의 나침판이 되고 연극 감상의 길잡이가 되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과 함께 연극을 좀 더 재밌고 알차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 찾고자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차고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막전 막후 본격 2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